고품격 나라리 방송 한주일 장전의 원투펀치 389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녹화를 할 때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께 이벤트를 드렸잖아요. 포체티노 인사이드 스토리를 드린다고 해서 딱 공모를 했는데 굉장한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여러와 같이 와.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중에 정말 추리고 추려서 네. 세 분을 선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분을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그림이 왔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김선재희 님이 그려주신 그림.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빨리 보내주신 그림이에요. 훌륭하시네요. 네. 크로키네요. 네. 포체티노 감독보다는 저는 그 안토니오 이노끼 같은 레슬링 선수가 생각이 때문에. 나는데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열심히 잘 그려주셨는데. 일단은 이분은 제일 빨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가산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사실을 저희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김선재희 님이 어쨌든. 첫 번째 분으로 네, 뽑히셨고요. 제일 빨리 보내주셨어요. 네, 제일 빨리 네. 보내주신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또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오, 와, 이분은 요거는 좀 뭐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분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그리셨는데 근데 이분은 또 가산점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원투펀치 졸개들과 안방마님을 또 그려주셨어요. 아우, 어떻게 근데 밑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 하나 불만이 있어요. 순주마님은 한 15년 후쯤의 모습이 약간 보이고 저는 저도 한 15년, 20년 후의 모습이 보여요. 네네네. 근데 한의원님은 지금보다 좀 젊게 그리셨어.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리셨어요.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저랑 말해서 비슷하고. 세 명의 얼굴의 그런 특징을 잘 역시 그래요. 캐리커처다 보니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림보다 확실히 실물이 순주마님은 훨씬 나시네. 아니, 저는 언제 봐도 그림으로 담을 수 없어요. 이 최민호님의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색깔까지 들어갔어요. 오.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토트넘을 떠날 당시 이 포체티노 네. 감독의 라카에서 이렇게 안녕 이러면서 얘기를 좀 썼었잖아요. 네. 선수들에게 그런 장면을 또 그러니까 이 이분의- 그림에 스토리까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 스토리까지. 그림은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성향의 그림보다는 유럽의 그 잡지에 나오는 그러한 작화 같은 느낌? 잡지를 주로 유럽 네. 걸 보고 자랐구나. 그런 어디 거 느낌이에요. 보셨어요? 잡지는 소년중앙 어깨동무 새소년이죠. 그 있어요. 예, 예. 그게 어렸을 때 이제 매달 나오는 잡지. 아. 소년중앙, 어깨동무, 새소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86년부터 보물섬이 나오고 있어요. 네. 85년. 그건 이제 한 세대 아래죠. 보물섬. 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수가 봤어요. 없죠. 네.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선정한 기준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아까 한의원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모를 해주셨다 그랬는데 사실 요 세 분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당첨률 100%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세 분 모두 다 응모를 했는데 그 작품 퀄리티가 꽤 있었다는 거. 작품성은 다 높았어요. 네. 네. 이렇게 또 당첨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저희가 또 상품을 또 드리거든요. 그럴 때 꼭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원투펀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주제는 UEFA 챔피언스 리그 바로 16강 대진표 살펴보기입니다. 두 분 딱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짧게 한마디씩 하시자면. 이번 그 16강 대진이 저는 근년의 대진들보다는 더 마음에 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기대가 되는.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꽤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빅리그 팀들만 싹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다 빅매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한 경기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토트넘, 무리뉴의 토트넘이 과연 누구와 붙을 것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은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라이프치. 이 대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아마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이 팀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팀인지 아실 거예요.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도 뭐 3백 혹은 뭐 4-2-2-2과 같은 유형 또는 녹화 기준으로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폴스베리를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폴스 나인처럼 운영하는 약간 다이아몬드 전형 같기도 하고 4-3-1-2처럼도 또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전술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나겔스만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팀이고 이 팀은 공을 중심으로 숫자 싸움을 하는 팀이에요. 엄청난 압박이 거기에 가세가 되죠. 그래서 선수들의 특정한 포지션에 구애받는 그런 밸런스 있는 운영을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공을 중심으로 엄청난 유연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상당히 그 공을 중심으로 공격 시나 수비 시에 전체적인 팀이 숫자 싸움을 가세를 하고 배후 침투에 능한 베르너 같은 공격수도 있고 또 포울센처럼 뭐 여러 가지 제공권이나 다양한 능력을 또 같이 겸비한 네. 그런 선수 유형에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또 윙백들 이런 체계에도 상당히 유연하고 상당히 선수들의 어떤 변화 또 전술의 변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이 되면서 전술적으로 매우 강한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딱 이름만 들을 땐 라이프치히가 팬들 다 아시다시피 차크 오브리그부터 투자가 돼서 레드불에서 C는 강호처럼 여기겠지만 지금 현재의 전력만 보면 역시 뭐 토트넘으로서 매우 힘든 상대이고 물론 이 팀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한 숫자 싸움을 좁은 공간에서 막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정적인 체계의 그 밸런스, 포지셔닝 밸런스는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 압박이 풀릴 경우, 전환이 되거나 공이 방출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상대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 팀하고 할 때는 아마 전술적인 대처를 조세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동력도 요구가 되고 전술적인 대처도 많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팀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 경기는 아마 요즘에 라이프치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는 순간 라이프치히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어요. 매우 강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 토트넘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라이프치히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5대5 싸움을 봅니다. 네. 5대5 네, 싸움으로. 그러니까 그냥 네임밸류만 보면 그래도 토트넘이 라이프치히라서 조금 잘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대다. 네, 최근에 오히려 네임밸류만 높고 기동력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그러한 명문 강팀들도 있어요. 그런 팀들에 비해선 매우 힘든 상대다. 네. 실질적인 전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대5 봅니다. 이 대진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겔스만 감독이 1군 경험이 없는 최연소 감독이잖아요. 예전에 무리뉴 감독하고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나겔스만 감독이 사실 뭐 20대부터 돌풍의 감독으로 유럽에서 떠오를 때 네. 그때부터도 사실은 무리뉴 감독이 아주 파릇파릇했을 때와 비교가 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진이 저는 흥미롭다고 얘기한 것이 일단 감독들의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제 맞아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세 무리뉴와 율리안 나겔스만의 대결은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말 경험으로만 따지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뭐 무리뉴만한 사람도 드물죠. 이제 그런 사람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촉망받는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젊은 감독 중에 한 명인 율리안 나겔스만의 대결이거든요. 이 자체가 상당한 흥미를 자아내는 대결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라이프치히가 조별리그에 있었던 조가 물론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뭐 장지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조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일단 16강에 모인 팀들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팀을 찾잖아요. 예전에 모나코 혹은 지난 시즌에 아약스. 모나코나 아약스를 뭔가 찾고 싶어하는 또 사람들의 욕망이 새로운 있어요. 돌풍의 팀. 그럴 때 아마 지금 16강에서는 그런 팀을 라이프치히. 찾으면 라이프치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전노장 무리뉴 감독과 나겔스만의 재밌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지닌 라이프치히와 이 대결 자체는 흥미롭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무리뉴 감독은 토너먼트에 있어서 비길 데 없는 경험의 보유자잖아요. 무리뉴 감독의 그러한 어떤 장점이 이 매치업에서 더 잘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장지현 위원님과 이제 제가 토트넘 얘기할 때 뭐 몇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그 반면에 단점도 좀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사실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좀 주전 의존도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은 팬분들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결이 이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월 달쯤에 벌어지는데 그때까지 무리뉴 감독의 단점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 그래서 그 당시에 토트넘의 폼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이적 시장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나가면 지금 토트넘 수비진으로서는 라이프치히의 빠른 공수 전환이라든가 그 공격력이 약간 버거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도 아마도 1월 이적 시장에서 뭔가 좀 이미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을 가져다가 좀 추가 영입을 아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과연 토트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변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 해외에 제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칼럼니스트들이 딱 대진 나오면은 이제 예측 칼럼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봐요. 다 봐서 몇 대 몇을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뭐냐면 요 경기에 관해서 글을 쓴 사람이 7명이 있어요. 근데 7명 중에 6명이 토트넘 승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1명이 라이프치히 승이에요. 오. 그런데 요거는 있습니다. 토트넘 승이라고 하는 6명 중에 3명이 토트넘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명은 토트넘 신승, 1명은 토트넘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웨이 골로 올라간다. 원정 골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뭐 5대5 승부를 하는데 원정 다득점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서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7명의 컬럼니스트를 봤는데 6대1로 앞서는 있어요. 그런데 6 중에 3명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좀 그냥 흥미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슈퍼컴퓨터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라이프치히의 원정 다득점 승리를 예측을 했답니다. 슈퍼컴퓨터는 어떤 걸 분석했을까요? 똑똑하네요. 네, 슈퍼컴퓨터가 이제 토트넘이 홈에서 2대1로 이기고 라이프치히 홈으로 가면 라이프치히가 1대0으로 이긴대요. 그러면 이제 라이프치히가 원정 한 골 넣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라이프치히의 원정 다득점 진출을 예상했는데 인간은 6대1로 토트넘이 우위이긴 한데 6 중에는 반 정도는 매우 아슬아슬한 승부를 얘기하고 있다. 네. 그러면 슈퍼컴퓨터만큼 굉장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한준희 위원님은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 의견을 굳이 물으신다면 해외 컬럼니스트들의 요 결과와 좀 얼추 비슷하게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약간 유리하지 않냐. 저는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 보강 못하면 라이프치히가 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의 미세한 우세로 봅니다. 최근 저 도르트문트전도 봤고 라이프치히 경기를 보면 지금 상태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 라이프치히가 좀 앞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보강이 네, 될 보강이 거라고는 봐요. 기본적으로. 되면 5대5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 볼 경기는 바로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리가 유리하다고 봐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파브르 감독이 3백으로 바꾸고 나서 수비가 일단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의 미세한 그 기복들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확실한 이 골게터 로이스 선수를 펄스 나인처럼 운영도 해보고 뭐 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져야 될 때의 파괴력. 전적인 경기 운영은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대등하게 막 부딪히고 또 파브르 감독이 3백으로 바꾼 상황에서 역동적인 운영이 같이 부딪힐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스쿼드의 어떤 클래스를 봤을 때는 파리 상제르맹이 골을 넣을 방점을 찍어준 능력은 더 세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 파리의 우세를 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제가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를 만약에 좀 시쳇말로 먹고 싶다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이마르라든가 은바페 선수의 내년 여름 행선지를 또 우리가 예측 불허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뭐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진 않고 뭐 시기가 문제인데 과연 이제 내년 여름에는 어떨 거냐. 또 아마 파리는 내년 여름에도 또 평지풍파가 날 거예요. 그 두 선수 때문에. 그리고 또 조별리그 치른 거를 보면은 굉장히 위력적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월드 클래스 탤런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수 개별적인 어떤 재능들에 있어서는 파리가 도르트문트보다 평균적으로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좀 더 우승 후보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칼럼니스트들을 찾아봤죠. 8명의 칼럼니스트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6대2로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그 6 중에 1명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쉽게 이길 것이다. 도르트문트를 타격한다. 아주 강승을 또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강하게 이긴다. 네.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뭐라고 했느냐?
파리 생제르맹이 득점 합계 4대 2로 네, 이긴대요. 이거는 인간과 슈퍼컴퓨터가 일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약간 뭐 곁들이자면 이 대결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토마스 투헬이 도르트문트로 돌아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투헬 대 도르트문트인데 기본적으로 투헬 감독이 지금 뭐 멤버가 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투헬 감독은 도르트문트를 워낙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리가 조금 유리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파리는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제가 또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그에서 편안하게 상대를 무찔렀던 그런 분위기가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졌을 때 별로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네. 또 이 팀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조직보다는 뭔가 또 선수들의 그 개별적 탤런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엘 감독이 과연 이 파리의 그 머리 굵은 또 슈퍼스타들을 과연 장악을 제대로 해서 아주 조직적인 경기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파리가 항상 노출하는 그런 약점들처럼 선수들이 저 개별적 재능은 있지만은 단합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는 도르트문트도 그 부분을 공략할 수 파고들려지는 있다.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경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경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이거 거의 결승전이라고 불리잖아요. 한의원님 제스처대로 하면 한의원님 제스처. 좀 느낌 사는데요? 네? 그 책상을 그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이 경기 완전 대박 대박 경기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야 뭐 한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뭐 새벽에도 지금 엘 클라시코를 보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올라오는 페이스, 지단 감독의 페이스들을 보면 상당히 희망이 많아요. 물론 그때 이 두 팀은 리그 순위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약간의 로테이션으로 이제 이 경기에 집중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카스미로는 뭐 최고의 수비형 역할을 그럴 때 올 시즌에도 계속 잘해주고 있고 보강이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저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좀 희망적으로 봐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공격의 파괴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제마가 물론 올 시즌 잘해주고는 있지만 조코 자원 또 어린 선수들도 로드리고나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조금 더 파괴되어 있는 공격진이 한 명 정도 더 보강이 되고 허리 라인만 잘 융통성 있게 돌려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맨시티는 상당히 좋은 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페이스가 정점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팀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적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두 팀 다 이제 물론 리그 순위의 경쟁 체제가 그때 이제 2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시즌 초였다? 그럼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봤을 네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5대5 이것도 5대5. 네.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1월 이적 시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의 보강이 레알이 조금 잘 되면 저는 레알 쪽으로 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5대5. 보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단과 과르디올라의 지략 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 대결들이 대부분 감독 싸움이 좀 감독 재밌어요. 싸움이 지금 많은데 지단과 과르디올라는 또 레알의 슈퍼스타 옛날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의 또 슈퍼스타 과르디올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결 자체도 재밌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다시 돌아가서 경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장현님 얘기에 제가 150% 이건 동감하는 게 두 팀 모두가 1월 이적 시장에 추가 영입의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 추가 영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이제 어떤 쪽으로 되느냐가 두 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런데 맨시티가 그래도 우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칼럼니스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맨시티가 지금은 이제 수비 문제 같은 거를 많이 겪고 있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라포르트 선수가 올 거다. 그러면은 다 복귀하겠죠. 페르난지뉴 선수를 지금처럼 뭐 억지로 수비수로 쓸 필요 없이 페르난지뉴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제 미드필드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뭐 사네 같은 공격 자원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맨시티가 조금 더 정상화된 모습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싸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것도 있죠. 맨시티가 만약에 리버풀보다 지금도 사실은 따라잡기 쉽지 않아 보이는 차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더 유리하죠. 예, 챔스. 12월, 1월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12월과 1월에 리버풀이 조금 이제 실족을 약간 한다고 예를 들어 치면 그러면은 맨시티가 이제 우승 레이스가 다시 이제 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정도의 차이로 이제 쭉 간다 그러면 맨시티는 이제
올 시즌에 남은 거는 챔피언스 리그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애초부터 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르디올라 감독과 과르디올라가 지도했던 팀들의 명성에는 조금 걸맞지 않게 챔스에서 너무 연타로 지금 실족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뇌부도 그걸 원하고.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그리고 맨시티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공할 때가 사실은 약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리그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맨시티가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논거는 주로 그 두 가지예요. 챔스에 올인할 거다. 그리고 라포르트 같은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는 레알이 어떻게 보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5대5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칼럼니스트들의 의견은 어떻냐? 제가 8명의 글을 봤는데요. 6대2로 맨시티 우세입니다. 예. 근데 요거는 약간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어권 칼럼니스트가 조금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를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경도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칼럼니스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맨시티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6대2로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맨시티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슈퍼컴퓨터는 득점 합계 4대2로 맨시티가 올라간답니다. 요것도 인간과 컴퓨터가 의견을 같네요. 일치했어요. 네, 맨시티가 우위라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입니다. 이거는 한현희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거는 뭐 먼저 하면은 7명의 글을 봤는데 발렌시아 승이 4. 4. 네. 4대3? 아탈란타가 3입니다. 아. 네, 발렌시아가 아주 칼럼니스트들 간의 대결에서 신승했어요. 네.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또 먼저 말씀드리면 득점 합계 3대2로 발렌시아가 올라간답니다. 똑같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랑. 근데 그러니까 아주 살짝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경기들 가운데 가장 칼럼니스트와 슈퍼컴퓨터가 모두 미세한 승부라고 예측하는 승부가 이 승부입니다. 가늠할 수 없다. 네,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어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늠할 수 없는 경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발렌시아가 5.5 대 4.5 정도로 앞설 수 있다고 지금 상황에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가 조별리그 마지막에 두 경기 때는 그래도 수비에서 막 집중력들을 보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수비로 전환될 때 밸런스 안정성이나 그런 것이 리그랑 같이 보면 확실히 떨어져 있고 네,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공격에 뭐 워낙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 요즘 그런 역동성은 있지만 오히려 안정성에서는 발렌시아가 좀 앞서고 있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지금 셀라데스 감독이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고 있어요. 공격진이 워낙 부상자가 많으니까 페란 토레스를 최근에는 최전방에다도 넣어보고 페란 토레스가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드리고 같은 선수의 롤도 4-5-1에서 윙어 역할도 맡겨보고 투톱 역할도 맡겨보면서 조금씩 공격진 내에서 여러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팀의 어떤 견고함 이제 부상자들도 복귀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강인 선수도 복귀할 수가 있고 막시 고메스도 올해까지 못 뛰지만 내년에 2월엔 다 복귀를 하니까 대부분 다 다 돌아올 복귀를 겁니다. 해요. 다 복귀가 된 상황에서라면 뭐 이강인 선수 또 많은 기대를 팬들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발렌시아의 전술적 옵션 그다음에 팀의 어떤 견고함, 안정성, 전술적 안정성이죠. 좀 다이나믹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한 골 차의 어떤 승부에 있어서 발렌시아가 1, 2차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앞서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5.5 대 4.5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발렌시아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탈란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이네. 나도 하고 있어. 아탈란타는 발렌시아에 비하면 수비라든가 골키퍼 쪽이 발렌시아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에 취약성이 있고 발렌시아가 더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고 장 의원님 말씀과 제가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발렌시아가 지금보다는 멤버가 좋아지거든요. 네. 이때는 뭐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발렌시아가 우세점이라고 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탈란타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3명은 그럼 뭐겠습니까? 뭘까요? 요게 이제 모순의 싸움인데요. 아탈란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탈란타의 그 이른바 하이 템포 프레싱 네. 아까 뭐 라이프치 얘기할 그렇죠. 때도 그런 그런 얘기가 거에 나왔습니다만 하이 라인, 하이 템포의
압박이 아주 좋은 팀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공격에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여러 명 표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탈란타의 공격성 압박이 어느 팀을 상대로도 균열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도 결과는 뭐 맨시티가 뭐 이기더라도 아탈란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때는 맨시티도 좀 당황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수비를 상대로도 아탈란타는 균열을 일으킬 정도의 공격력과 압박 능력이 된다. 고로 아탈란타는 발렌시아에게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고로 아탈란타가 공격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고 상대는 좀 안정성에 취약하니까 이제 발렌시아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 반면에 아탈란타 정도 공격이면 발렌시아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대결은 상당히 미세하게 해외에서도 좀 보고 있는 대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한 경기도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주목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이 경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요거 지금 라리가 최소 실점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공격력의 리버풀 요 대결이거든요. 네, 지금 전적으로 예전에 한창 시메오네 감독이 그래도 제일 유럽 무대에서 셀 때 고딘이 수비에서 중심이 되고 그리즈만이 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전체적인 레벨은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특히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력이 역시 부진한데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2월쯤 가면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주앙 펠리스가 골이 좀 터져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골이 터지지 않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주앙 펠리스도 적응기가 지나서 2월 달에는 골도 터지고 공격 포인트도 좀 많이 올리는 체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즈만이 활약할 때에 비해서는 1월 이적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공격 화력이 아직은 좀 미진하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리버풀이 담금질돼 있는 그러한 팀으로서 미세하게 우세에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디펜딩 챔피언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물론 이 시속 게임으로 끌고 갈 경우는 시메오네 감독이 늪으로 계속 초대해서 갈 확률도 존재하긴 해요. 워낙 그러한 데 능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종국에는 리버풀이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5.5 대 4.5 정도로 리버풀 우세를 좀 봅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예측은 대충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갈 없는데요. 수밖에 없겠죠. 리버풀은 멤버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지난 시즌과 그렇게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도 우승할 수 있고 계속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제가 올 시즌 전에 했을 때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요번 한 시즌 정도는 지난 시즌 멤버로 리버풀은 그냥 가도 됩니다. 왜? 지난 시즌에 완벽하게 이제 완성된 팀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런 팀은 한 해 정도는 더 해도 돼요. 이게 근데 계속 가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노쇠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팀이 되지만 한 시즌 정도는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팀으로 저는 리버풀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봤을 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은 완성된 팀인데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리빌딩 중인 팀이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의 근년의 작년, 재작년 멤버들과 지금 멤버를 비교해 보면 상당수가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이제 새로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완성도 같은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여기에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아틀레티코에게는 지금 득점력 부재가 좀 심각합니다. 네. 사실 뭐 시메오네 감독 지휘봉 잡으면서 항상 득점이 잘 터졌던 팀은 아니지만 올 시즌 지금까지는 거의 최악 수준으로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건지가 이제 아틀레티코에게는 가장 관건인데 어찌됐건 이 대결은 전술사적으로 아마 상당한 의미가 있는 대결이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전술사 책들에서 보면 특히 2010년대에 아주 중요한 두 지도자로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위르겐 클롭 감독을 꼽거든요. 네. 근데 클롭 감독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뭔가 발전을 계속 해왔는데 시메오네 감독은 최근에 이제 아틀레티코가 약간 부진해지면서 시메오네는 이제 정체되고 이제 한계가 완전히 이제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듣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안은 시메오네와 클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시메오네와 클롭 누가 더 전술사에 중요했던 사람인가? 뭐 이제 괜히 라이벌화 됐던 두 사람이에요. 그만큼 전술사에서 이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대에 컸단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리버풀과 클롭 감독이 더 우위에 있고 강팀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내가 여기서 클롭한테 발리면
끝장이다. 정말로 나는 이제 정체되고 이제 끝난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시메오네도 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과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승부에 임할 것인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스타일은 시메오네 감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결은 전술자적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아틀레티코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덕담을 해드리면 예전에 정말 극강의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바르셀로나 또 그 바르셀로나 이후에 극강의 주도적인 축구를 보여왔던 펩 과르디올라의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 물먹인 팀이 아틀레티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버풀이 좀 주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나와주면 우리는 이런 팀들을 늪으로 초대하는 잡은 전통이 있지. 늪으로 몰아넣고 한 방 철퇴로 이겨버리고 뭐 이제 그런 전통이 아틀레티코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주도해봐. 그럼 오히려 아틀레티코 전통으로 잘하는 걸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아틀레티코는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요때 이제 역습에 있어서의 결정력이 얼마나 2월달에 살아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8명의 칼럼니스트에게 봤습니다. 리버풀이 8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8대 0. 전원일치 리버풀 진출인데 그 중에 2명만 매우 어려운 경기에서 리버풀이 아슬아슬 가까스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분 의견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요 가장 특이한 결과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출을 예측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진출을 예측하냐면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1대 0으로 이기고요. 안필드에 가서 1대 2로 집니다. 그래서 원정골에 의해서 아틀레티코가 올라갑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의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맞을지 슈퍼컴퓨터가 맞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장의원님이 기다리셨던 바로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아니 뭐 2011-12 시즌 때 첼시가 좋은 기억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뭐 한효님 얘기.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 내용적인 빨리 건 좀 얘기 안 얘기하겠다? 하고 자 슈퍼컴퓨터 바이에른 뮌헨이 첫 경기 2대 1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 2대 0으로 이겨서 4대 1로 이깁니다. 슈퍼컴퓨터 4대 1. 자 그리고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글을 봤어요. 요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9명, 9승으로 이겼습니다. 9대 빵입니다. 네, 그럼 모두가 지금 슈퍼컴퓨터와 인간이 모두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이렇게 자, 손을 들어줬는데 저는 이제 내용 얘기할 거 없고요. 이 얘기를 들은 첼시는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는 5대5 싸움 봅니다. 5대5 싸움. 네, 대단하십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네. 계시는군요. 램파드 감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를 보면 학습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미세하게마나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 이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첼시는 1월 이적 시장에 좋은 영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은 조르지뇨와 코바치치가 워낙 잘해줍니다만 그 시점쯤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영입이 되거나 뭐 치크가 가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캉테롤도 지난 분모스전 같은 경우처럼 어중이 떠중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약간 홀딩 쪽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다가 순식간에 수비 쪽으로 커팅을 한다거나 커버를 한다거나 이런 집중력을 이제 캉테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 조금 안 되는 또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건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학습 효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램파드 감독이 상당히 빠르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워낙 멤버도 좋고 좋은 팀, 여전히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첼시가 좀 올라올 거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면은 저는 4.5 대 5.5, 심지어는 뭐 4.2 대 5.8까지 보는데 근데 그때 되면은 거의 4.9 대 5.1, 5 대 5 여기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2월에는 5 대 5 팽팽한 싸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첼시는 1월 영입을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바이에른 뮌헨은 변수는 있죠. 과연 지금 한지 플릭 감독이 2월 달에도 감독일 것이냐 혹은 누구 다른 사람이 올 것이냐 뭐 이런 변수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이긴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첼시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수비 불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수비 불안을 가지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지금 뭐 막아낼 수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의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첼지온 위원님은 역시 그 문제에 있어서도
첼시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기 때문에 5대5 얘기를 하시는 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올림피크 리옹 대 유벤투스. 네, 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요거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글을 봤는데요. 8대 0으로 유벤투스가 이깁니다. 와. 네, 8대 0으로 유벤투스가 이기고 역시 슈퍼컴퓨터도 득점 합계 4대 2로 유벤투스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리옹이 지금 16팀 가운데 최약으로 현재 평가받습니다. 일단 지금 리그에서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8위고요. 올 시즌 이미 감독 교체가 한번 일어났어요. 실비뇨 감독 있다가 루디 가르시아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지금 루디 가르시아 감독도 위기입니다. 바뀐 감독까지도 네. 지금 계속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다가 여기에 공격의 핵 중의 핵, 캡틴 데파이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데파이 선수만 시즌 아웃됐냐? 제프렌 아델라이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도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데파이 선수와 같은 불의의 한의원의 부상으로 인해서 아스날에 있던 한의원의 선수예요. 팀에서 네, 그래요. 꼭 그 얘기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댄 아델라이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도 그 데파이 선수와 같은 부상으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리그에서 흔들리죠. 지금 리옹 팬들 난리 났다고 그래요. 네. 제가 프랑스 쪽 칼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대결은 유벤투스가 정말 대진을 잘 뽑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평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저는 나폴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네, 이적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봅니다. 5대5.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경질되고 가투소 체제에서 전술도 이제 4-4-2에서 4-3-3으로 좀 전환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가투소 감독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파르마전 같은 경우 보면 내용적으로는 아주 밀리크도 조금 잘 활용을 했고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다이나믹해지고 슈팅도 많이 때리고 파괴력이 좀 올라가고 팀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2월쯤 되면은 바르셀로나랑 이제 비벼볼 정도의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현재 상황은 1월 이적 시장이 있고요. 분명히 바르셀로나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발베르데 감독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이라는 전 전제를 달게요. 성적이 그래도 꾸역꾸역 어느 정도 승률은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발베르데 감독. 그래서 네. 이 상황으로 그냥 가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뻥 터질 수 있다. 네, 봅니다. 매년 일단 그래왔어요. 매년. 최근에도 계속 그래왔지만 허리에서 싸워줄 선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다고 그리즈만을 지금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예전에 4-3-1-2처럼 좀 이렇게 활용되고 뒤에는 싸워줄 수 있는 미드필더 3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현재 공격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 결국은 그 중원 싸움 또 전체적으로 수비로 전환될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바르셀로나는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 근년 한 10년 정도 중에서 제일 떨어져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좀 획기적인 내용적으로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결국은 계속 지금 매직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수아레즈의 매직 같은 골 최근에 나왔지만 뭐 그런 거나 미시 하나 뭐 알바의 침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예전에 했던 패턴들의 그 매직 하나를 계속 기대를 하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이기고 있고 비기고 있고 하지만 좀 버티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을 더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나폴리와 5대5 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나폴리는 조금 희망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정리는 7명의 글을 봤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다 이겼어요. 7대 0이고요. 그 슈퍼컴퓨터도 바르셀로나가 무려 득점 합계 6대 1로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얘기와는 6대1. 좀 동떨어진 얘기죠. 그런데 저는 장 의원님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제가 아까 말할 때 잠깐 끼어들었지만 매년 이 패턴이거든요. 네네. 근데 매년 이 패턴이면서도 올 시즌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위험하고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선수들 주력 선수들이 나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물론 새로 데려온 뭐 젊은 선수들도 소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르셀로나는
노쇠화되어가는 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에서 기동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매직으로 뭐 버티긴 하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같은 무대에서 특히 1, 2차전 중에 한 경기에서만 잘못 터지면 바르셀로나가 계속 그렇게 탈락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럼요.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칼럼니스트들도 과연 바르셀로나의 그런 거를 아예 몰랐을까? 모를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바르셀로나가 다 이긴다고 그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나폴리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 의원님은 지금 아까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네, 그렇죠. 가투소 감독이 잘 정비를 해서 나폴리 선수들의 능력을 10분 이끌어내게끔 팀을 잘 2월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이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좀 그런 전제가 있는 만약에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와 선수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지금 예전에 안첼로티 감독 있을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선수들 다 내보내겠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제대로 봉합이 안 되고 뭐 또 일부 선수가 이탈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수가 그 나폴리가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이겨?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매직만으로도 바르셀로나가 이길 거야. 네. 라는 생각을 이 칼럼니스트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폴리 자체가 과연 정비가 되느냐가 기본 전제로 깔려야 바르셀로나가 사고가 난다라는 또 그런 결론까지 도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That's right. 예, 예. That's right. 영어가 나왔어요. 자,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16강을 치르기 전에 겨울 이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전력 변화 경기 운영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몰빵했습니다. 몰빵이시죠? 네. 저는 그러나 네. 이현승이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경기 한 경기의 승부가요. 3무가 됐어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다 3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은 도전을 난 부끄럽지 않은 감행했습니다. 올강이었다.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축구가 다 그렇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올강 안 한 것만도 어디예요? 세 명도 그럼요. 올강 안 한 것만도 네. 근데 제가 이 국민의 염원을 들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장지현 의원님이 아니 왜 경기를 이렇게 어려운 것만 너무하게 골라오냐. 네. 좀 쉬운 것도 좀 섞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국민의 여망을 들어드렸어요. 이번 회차? 네, 이번 회차? 어쩐지 네, 이번 승부 회차는 예측?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보이는 매치업들이 있습니다. 빨리 합시다. 있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빨리 해봅시다. 첫 자, 경기죠. 첫 번째 경기 원정 메든글라드바흐 승이고요. 아직 소개 안 했어요. 빨리 합시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 대 메넨글라드바흐 네. 분데스리가 경기입니다. 2위와 13위의 대결. 저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승. 네, 웨넨글라드바흐가 힘이 요즘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건 그래도- 사실이고요. 헤르타가는 지금 이연승 올라오는 했죠? 흐름인 네, 건 이연승이에요. 사실인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웨넨글라드바흐가 저 한 골차 승리할 것 같아요. 네. 저 무승부 갈게요. 네. 오! 네. 무승부가 예 좋아요. 네. 두 번째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맨시티 대 레스터시티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맨시티 한 골차 승. 한 골 차승. 네. 저도 맨시티의 승리 봅니다. 레스터시티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그 맨시티 부상자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지만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홈발이 약간 있어요. 네. 맨시티는 경기력에서 근데 쉽게는 못 이길 신승. 거고 이기긴 이길 것 같다. 네, 신승 봅니다. 지금 보니까 리그 최다 득점팀하고 최소 실점팀이더라고요. 네, 수윤주 이두 중심으로 팀의- 수비가 지금 매우 좋아요. 레스터시티도 레스터시티.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아영 장군 이제 뭐 그런 요령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 얘기했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아니 그게 가시는 거 아니고 그냥 저는 두 분을 따라하고 아니 싶지 근데 않아요. 이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서 레스터가 이겨도 이상하진 네,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진 그냥 않죠. 대세가 저는 워낙 개인적으로 두 분을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두 분 이제 그다지 알았군요.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파악했어요. 굉장히 네. 지식이 잘 많다고 알고 해서 이렇게 승부치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승 대 봅니다. 빌바오. 네. 제가 좀 소개 좀 해서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레알 승. 레알 승. 장 의원님 올킬하세요. 저는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저 무승부? 올킬 할게요. 네. 저 레알 마드리드 음. 느낌 오케이. 있습니다. 네. 장 의원님 느낌 들어갑니다. 올킬하세요. 네.
저희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보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